오늘은 어떤 유형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어휘어법, 읽기문학, 관용어 등의 파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문제는요, 에듀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어법 문제입니다. 네,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1. 알려진 바와 달리 치사율이 높지 않았다. 2. 많이 아프다더니 얼굴이 따끈하구나. 3.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이 탐탁치 않았다. 4. 그녀는 전세방 신세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5. 그는 옷걸이가 매우 좋은 편이라 모델로도 제의를 받았다.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저는 5. 복습을 잘하시는 분인가요? 제 기억상으로는 이 네. 문제를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이게 진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제가 꿈에서 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번이랑 5번 헷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4번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같이 풀고 있었는데 제가 넘어가가지고 5번을 했습니다. 제가 틀리면 어떡하죠? 저를 잘 인도해 줬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네, 모두 첫 문제 잘 풀어주셨어요. 역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옷걸이는 옷을 입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이고요. 우선 1번부터 4번까지 저와 함께 오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치사율 같은 경우는요. 혹시 어쩔 때는 율이라고 쓰고 어쩔 때는 률로 써져 있는 거 보신 적 맞아요. 있으시죠? 네, 맞아요. 그럴 때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렬과 률, 열과 율을 적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율 단어 바로 앞에 사의 글자에 보면은 받침이 없죠. 네.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이 올 때는 율이나 열로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뭐 비율, 백분율, 통과율 하면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이니까 그때는 율로 표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출석률, 합격률, 뭐 경쟁률 그 외 받침일 때는 리을률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열, 반열, 수열처럼 마찬가지로 모음이나 니은 받침일 때는 열로 표기를 하고요. 경열, 직열, 뭐 정열 이럴 때는 리을, 열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는 그러면 없는 거죠? 네, 딱 예외는 요렇게. 없고요. 딱 두 가지로. 그래서 받침이 없거나 니은 받침일 때만 열과 율로 표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이 쏙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라는 단어의 뜻은 떼꾼하다라는 뜻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떼꾼하다라고 떼꾼? 하셔야 돼요. 네, 떼꾼하다. 사투리 같은데요? 네, 그렇죠. 꼭 사투리처럼 표현이 되는데 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이제 3번의 준말 같은 경우도 많이들 헷갈리세요. 왜냐면 탐탁치로 적어야 될까, 맞아요. 탐탁지로 적어야 될까 가끔씩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는 원래 원형이 탐탁하다잖아요. 네. 단어를 뺐을 때 기역 받침으로 끝나고 있죠.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데 자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림소리가 있고 안 울림소리가 있는데요. 울림소리는 쉽게 제가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란 양말의 초성을 따서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얘네들은 울림소리고 그 외 나머지는 안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탐탁에 보면 기역 받침으로 끝나기 때문에 울림소리일까요? 안 울림소리일까요? 안 울림 소리요. 그렇죠. 안 울림소리죠. 안 울림소리가 나올 때는 하를 그냥 생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 깨끗지, 넉넉하다, 넉넉지, 뭐 섭섭하다, 섭섭치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만만하다는 만만치, 뭐 변변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이거 많이 헷갈리셨잖아요. 헷갈려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발음을 할 때 보면 전세빵이라고 사이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한자와 한자의 합성어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표기를 하실 때는 전세방으로 표기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두음절에 사이소리가 들어가는 6개의 단어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 이 6개는 예외적인 거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거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오랜만에 예외 너무 풀려면 싫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숫자는 정말 많이 저희가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런 네. 예외 단어라는 거는 전혀 몰랐네요. 네, 맞아요. 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 옷걸이였고요. 그러면 네. 저희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문제는 문학 읽기 영역인데요. 네.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라는 제가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목소리가 좋으신 아나운서 분께서 예쁘게 좀 낭독을 해주실래요? 네, 해주실까요? 제가 네.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신석정 씨의 들길에 서서.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라디오 듣는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라디오 듣는 것처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 제가 본격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 위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명령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 이상과 희망을 추구하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자신의 자아를 반성하고 있다. 4.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이기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5.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은 뭘까요? 저는 2번을 했습니다. 뭐 하셨어요? 저도 그냥 2번? 네, 아, 가장 2번으로 바로 좀 하셨어요?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요? 네,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높은 그건 아니죠? 2번하고 학생들이 3번을 좀 많이들 헷갈렸어요. 네, 문제를 풀다 보면 3번을 많이 헷갈리는데 보통 시에서 화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때는 시 자체 안에 시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 태도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을 다 일일이 외워서 저희가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분석할 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주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다 읽지 않고 밑에서 3줄 정도만 읽고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만약에 찍는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번에서 의지라는 말이 나왔고 선택지, 2번에서도 의지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2, 3번 선택지를 보면 이상과 희망,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 말들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문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밑에서 세 번째 줄의 상황을 보시면 뼈저리도록 생활이 슬퍼도 좋다라는 말을 보시면 상황이 지금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적 상황일까요? 마이너스적 상황일까요? 사광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뼈가 저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마이너스이지만 이 사람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인식은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길인데 저물어 가는 들길이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고 그렇지만 푸른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종결어미가 뭐뭐 하자라고 끝나잖아요. 네. 너와 내가 뭐뭐 하자라는 것은 의지적 태도를 엿보일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상향을 뜻하지만 검은 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적이죠. 네. 그렇지만 푸른 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이고 뭔가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이상향을 바라보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별을 바라보듯이 지금 나의 일상을 어떻게 느끼느냐,
거룩하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을 표기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뭐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뭐 외워야 되는 것보다 맞아요. 보고 판단하는 게 느낌으로 푸는 네, 거. 그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은 문제도 네, 이제는 알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런 네, 것 외우지 같아요.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 제일 싫어하는 한자. 네, 사자성어. 네, 이번에 이제 풀어볼 영역은 관용 표현인데요. 관용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뜻합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내가 그 상황에서 깨달아야 할 회초리 같은 말을 해주셨다라는 말이지요. 정답은 뭘까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4번을 했어요, 일단. 뭔가 아, 일침을 저도. 놓는다는 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3번을 살짝 고민하긴 했지만. 아, 네. 네네. 뭐가 정답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오. 네, 정문일침, 정수리에다가 침을 콕 놓는 것처럼 오. 뭔가 따끔한 충고를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하나씩 단어를 또 살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각주구검이라는 말은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칼이 빠졌대요. 그랬는데 그 칼을 찾고자 배에다가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판단력이 둔하여 세상 일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주대토는 송나라의 농부가 밭을 가는데 구루톡으로 돌진하는 토끼가 거기에서 이렇게 딱 죽게 되는 모습을 보고 횡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계속 토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얽매이고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네, 3번 언중유골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말 속에 뼈가 있다.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이고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3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는 그 문맥의 앞 말에서 깨달아야 할 상황을 회초리처럼 뭔가 콕 집어? 따끔하게 그렇죠.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언중유골보다는 정문일침이 훨씬 더 가까울 것이고요. 오히려 이 4번 같은 경우는 직설화법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3번은 간접화법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은 표준어 규정인데요.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인 것은 1. 그 집 염소는 수염소이다. 2. 금성의 또 다른 이름은 새벽별이다. 3. 네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신기스럽다. 4. 자꾸 얼굴에 뾰드락지가 나서 걱정이다. 5. 무슨 일이든 꼭 딴지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 정답은 뭘까요? 아, 이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뼈두락지라고 하시니까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서 일단은 뼈도락지부터 아웃. 아, 그래요? 네, 그럼 저는 5번 했어요. 딴지. 저도 5번. 딴지. 다 5분으로 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정답은 틀린 줄 알았어. 5번이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는 잘하시네요. 알고 모르는데. 이제 찍신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1번부터 4번에서 어떤 표현들이 맞는 표현인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암수를 구별할 때는 저희가 수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요. 숫 할 때 시옷 받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딱 3개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개, 양, 염소, 쥐는 숫이라는 글자를 쓴다라고. 그래서 3개니까 시옷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접두사 수를 쓰는 말에 원래 수의 표현이 숫이라고 쓰이는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만났을 때, 다른 자음과 만났을 때 거센 소리로 발음이 돼서 변화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서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뭐 수컷이나 수캐라는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외적인 단어들을 많이 틀려서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강당에다가 닭을 막 풀어놓고 길렀는데 그렇게 되면 얘들이 잘 자랄 것 같니? 병에 걸릴 것 같니? 병력. 그쵸. 강당에서 기르면 닭병 되겠죠? 닭병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잠깐 띄워두시면 제가 단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강당에서 기르면 닭병 돼라고 하고 강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강아지.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암강아지, 수강아지. 당하면 떠오르는 당나귀. 동물이 당나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탉나귀, 수탉나귀. 뭐 기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겠지만 암키와 수키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외에 닭 하면 수탉, 암탉, 병 하면 병아리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수평아리, 암평아리. 돼는 돼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수태지, 암퇴지라고 하고 여기에 좀 생소하신 돌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돌적이는 문설주에 우리 쇠를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거는 쇠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수톨적이, 암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네. 저 기와가 제가 하는 그 기와. 기와장의 기와 같습니다. 아, 네. 네. 사실 평소에 쓸 일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요즘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요즘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해하죠. 네, 뭐 돌적이라든지 기와도 마찬가지고 왜 보통 지금 여기 있는 단어들도 그냥 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쵸. 그냥 암수, 뭐 강아지, 당나귀 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당에서 기르면 닭병 된단다 얘들아 이렇게 외워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금성의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금성은 표준어가 새벽, 별은 비표준어이고 샛별이 표준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샛별. 신비스럽고 신이한 느낌은 신기롭다가 표준어이고 신기스럽다는 비표준어입니다. 뾰드라지나 뾰루지는 표준어인데 네. 뾰두락지는 비표준어입니다. 그 표준어가 뭐라고요? 뼈. 뾰두라지, 뾰루지. 뼈두 라지. 라지는 또 표준어예요? 네. 와. 뾰두라지, 뾰두라지. 네. 어려워. 뾰두락지만 비표준어입니다. 와, 어렵다. 어려워요. 진짜 찍신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지금 궁금한 게 3번에서 네. 신기롭다. 네. 저는 그냥 신기하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신기롭다란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주 사용하지는 네.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신기하다는 맞는 신기하다라는 말도 있고 신기롭다라는 롭다도 말도 있고. 그러면 있습니다. 신비롭다도 스럽다가 아니라 롭다로 그렇죠. 신비롭다. 신비롭다가 네. 맞는 말이죠. 네. 좋아요. 자, 이어서 또 다음 문제 한번 그쵸. 네, 가볼까요? 네. 네. 다음은 읽기 실용문 영역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 NCS 문제 푸시다 보면 자료 해석 문제 네. 이런 비슷한 문제들 나오시잖아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가에서의 포인트가 주거 면적이고 나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기의 자료를 잘못 해석한 것은 1인당 주거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하고 있다. 2.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은 모든 해에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3. 2012년도 1인당 주거 면적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4. 2014년도에 고소득층의 주거 비용은 모든 소득층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5.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높았던 해에 모든 소득계층의 주거 비용이 전국의 평균 이상이다.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저는 3번. 저도 3번. 맞습니다. 네, 오늘 네. 저희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저 성적이 한국어만 너무 풀고 좋으신데요.
네, 이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아마 이제 한국어 문제에서도 이런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까 표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네. 제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당 주거 면적은요. 2014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말이 되고요. 이번에 저소득층의 계층을 보시면 저소득층은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번도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에 2012년 1인당 주거 면적을 보시면 2012년의 1인당 주거 면적과 2010년도의 주거 면적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2010년도에는 대략 28 정도라고 하면 2012년은 31 정도라고 해도 2배가 넘는 수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오답이고요. 4번을 보시면 2014년에 주거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주거 비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고소득층이 4.7이고 모든 소득층에 비해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높았던 해는 1인당 주거 면적이 가장 높았던 해가 2014년도이고요. 그 해에는 모든 주거의 소득이 주거 비용이 평균 이상이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가 2개 나오면 면적을 얘기하는지 비용을 얘기하는지 그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왔다 맞아. 갔다 하면서 잘 찾아야지 네.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저희 시간 조금 있으니까 다음 문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어학 영역인데요. 여기에 진행자와 연구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나운서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진행자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국립국어관에서 국어 순화 언어를 담당하고 계신 이가은 연구관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떤 말이 순화의 대상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서구 외래어, 특히 영어를 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외국어를 순수 우리말, 즉 고유어로 바꾸는 것이 국어 순화 작업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유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한자어를 활용할 수도 있죠. 또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순화어도 있어요. 아주 가끔은 외래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된 외래어는 완전히 우리말로 정착된 외래어이어야겠지요. 네, 좋습니다. 네,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1번은 영어를 순화하는 표현인데 인터체인지를 나들목, 2번은 고유어 활용인데 팁을 봉사료, 3번 디귿은 한자어의 활용인데 스크린도어를 안전문, 4번 두 가지의 조합의 순화어를 팝업창, 알림창으로, 그 다음에 미음은 외래어 활용인데 그룹 엑서사이즈를 그룹 운동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틀린 것이 어떤 걸까요? 저는 2번 했습니다. 저는 5번을 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갈리네요. 갈리네요. 마지막 네네. 문제인데. 우리의 운명이 또 깔리네요. 네, 이번 정답은 2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봉사라는 단어는 밭들봉의 일사에 한자어로 된 그렇구나. 표기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네. 혹시 참고로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빵이라는 단어나 담배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나라 말이 아닌 거 알고 계시나요? 정말요? 네, 빵은 일본어. 빵이랑 그 담배가 포르투갈어예요. 진짜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고무는 프랑스어, 냄비나 구두는 일본어, 가방은 네덜란드어에서 우리가 된 그런 말입니다. 오, 완전 신기해. 빵이 설마 우리말이 아닐 줄이야. 그렇죠. 담배는 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야, 아무튼 갈 알겠어요. 길이 그러면 멀었어요. 다른 것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저는 왠지 5번 그 미음이 네. 외국어랑 외래어를
헷갈리게 네. 하지 않았을까라 생각이 들어서 그냥 5번을 찍었었는데 음. 그런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룹 운동은 외래어를 활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건 영어의 표현이고 네. 운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풀어봤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KBS 능력시험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지금 KBS 한국어 능력시험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팁 좀 주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영역별로 집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비중이 높은 영역이 어휘어법과 읽기, 이게 전체 60%를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영역을 집중하시면 뭐 단기에 E-급까지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 최신 문제의 기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읽기는 다른 영역과의 시간 안배를 통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고 KBS 능력시험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